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이 창업 가문의 손녀가 삼성과 한국에 대해 던진 단 한마디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도대체 뭐길래 일본 재계와 언론이 충격에 빠졌을까요? 이제 일본이 삼성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 퍼지자 일본 전자업계는 아수라장이 됐고 언론들은 연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의 후계자로 기대받던 그 소녀는 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일본 최고라 믿었던 기업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 소녀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과 일본이 외면해온 한국의 현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니 창업 가문의 외손녀 카와사키 미유키입니다. 저는 일본 가전업계의 자부심을 지키며 자랐고 당연히 삼성 같은 기업은 일본을 따라 하는 수준이라 믿어왔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여행이 제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저는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한국 그리고 삼성을 보고 겪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공부하며 자랐습니다. 일본의 전자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컸죠. 제 할아버지는 소니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소니의 임원으로 일하며 일본 가전업계의 부흥기를 몸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니가 세계를 선도하던 시절 일본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영향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는 삼성이 소니를 뛰어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삼성이 성장하는 걸 보고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삼성은 원래 일본 기술을 모방해서 컸다. 독자적인 기술은 없고 결국 일본의 그늘에서 자란 기업일 뿐이다.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건 다 일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이야라며 넘겼습니다. 친구들이 삼성 TV가 뛰어나다고 하면 그거 일본 부품으로 만든 거잖아라고 했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 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삼성을 비웃었지만 회사에서 돌아오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일본 가전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TV 시장에서 소니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면서 더 값싸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원래 품질은 우리가 더 좋은데 시장이 바보 같아서 저가 제품에 넘어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사실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미유키, 이걸 한국에 가면 꼭 열어봐. 저는 의아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한국을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크게 관심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상자를 침대 옆에 두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드디어 서울에 간다 라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 하는 나라일 뿐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갈 필요 없어. 어차피 볼 것도 없는데.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가봐라. 직접 보고 와서 삼성이 얼마나 일본을 베낀 기업인지 내가 증명해와.
저는 그 말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생각이었죠. 출국 전날 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미유키, 한국에서 내가 봐야 할 게 많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삼성은 결국 일본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부터 저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설레는 얼굴로 들떠 있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일본을 따라 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저는 기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당황했습니다. 공항 내부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깨끗한 환경. 자동화된 시스템이 곳곳에 보였죠. 안내 로봇이 움직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다국어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 거야. 일본에도 이런 건 많으니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빠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이었고 대기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나리타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고층 빌딩이 즐비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전기차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며 이야기하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두라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전기차라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시내로 들어갈수록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최신식 건물과 문화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의 20년 전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 반대였죠. 친구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숙소에 도착하고 짐을 풀고 나니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오는 자유 시간이었죠. 저는 일부러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일본의 편의점과 비슷하면서도 더 발전된 느낌이었습니다. 셀프 계산대가 많았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선식품과 즉석 식사의 종류가 일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여러 가지를 골랐고 저는 마지못해 하나를 집었습니다. 일본 편의점과 비슷한 걸.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점점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은 서울이 너무 멋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가방 속에서 어머니가 주었던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꼭 열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다시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속단할 수 없어. 분명 삼성도 일본을 따라 한 것뿐일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내일 있을 삼성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본 서울의 모습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쉽게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것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삼성전자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삼성이 일본의 기술을 따라 했다는 것을 직접 보고 일본이 여전히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죠. 버스를 타고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최첨단 건물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정말 우리가 항상 뒤처졌다고 말하던 한국이라고.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캠퍼스 같은 시설. 넓게 펼쳐진 연구단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건물들. 저는 무심한 척하며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묘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맡은 삼성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능숙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역사와 기술력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분명 일본의 기술을 따라 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투자했고, 현재는 일본보다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이 더 이상 삼성과 경쟁할 수 없는 분야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사실일 리 없다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가 가득한 연구소를 지나며 삼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익히 들었던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초고화질, QD-OLED TV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칩. 여기서 보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안내를 맡았던 삼성의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일본 기업과 협력하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성이 일본을 모방해서 성장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제가 배운 것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삼성이 일본의 기술을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일본을 따라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앞질러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성 본사 방문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삼성의 위용에 감탄하며 들떠 있었어요. 삼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제는 일본이 따라가야 하는 시대라는 말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 말들이 제 신경을 건드렸지만 저는 일부러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성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정말 단순한 운일까요? 일본 기업이 여전히 최고라는 제 확신은 삼성 본사를 직접 방문한 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틀릴 리 없어 삼성이 일본을 모방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 침대 옆에 놓아둔 작은 상자가 문득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어머니가 주셨던 상자였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꼭 열어보렴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솔직히 그동안 이 상자를 무시해왔습니다. 어떤 감상적인 물건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 특히 삼성을 경험한 후 어머니가 정말 무엇을 전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미유키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내가 자라면서 들은 것들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과거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점점 믿기 힘든 사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제 외할아버지는 소니에서 일했던 연구원이었지만 나중에는 삼성을 위해 일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외할아버지는 1990년대 후반 일본 전자업계가 삼성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던 시기에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소니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고 반면 삼성은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는 일본 기업들이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삼성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 가족이 삼성과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외할아버지가 한국인 연구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삼성을 부정해왔어요. 삼성은 일본 기술을 훔쳐서 성장했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외할아버지는 일본의 고집을 버리고 삼성으로 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편지를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그것을 부정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삼성이 일본을 모방한 기업이라는 아버지의 말.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직접 경험한 진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제가 직접 본 것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기술을 모방했고 결국 손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업이라고 말해왔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어요.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삼성이 일본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삼성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침대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학생이었어요.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일본의 소니는 더 이상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 일정은 서울 시내 투어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광고판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거리들을 보며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어요. 화려한 디지털 간판들이 빌딩 외벽을 뒤덮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최신 스마트폰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카페에 들렀어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친구들의 대화가 귀에 한국에서 결제하는 거. 너무 편하지 않아? 휴대폰 하나로 다 되잖아. 응, 일본에서는 아직 현금 쓰는 곳이 많은데. 여기선 다 모바일 결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가슴에 더 깊은 혼란을 일으켰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 했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생활 속 기술조차 일본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아버지가 왜 요즘 신문을 던지며 한숨을 쉬었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이 뒤처질 리가 없습니다. 소니가 일본의 전자산업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부정하려고 해도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도쿄보다 더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더 새로운 기술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돌아와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일본을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변화를 선택했을 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변화를 선택했다.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더 깊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편견 그리고 똑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이 모두 틀릴 리 없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아버지에게서 배워온 확신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려던 순간 제 손에 외할아버지의 편지가 다시 잡혔습니다. 아직도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왜 일본을 떠나 삼성에서 일하기로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외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아야겠다고요. 편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김태수 박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었고, 지금도 삼성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삼성연구센터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가이드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조금 놀라셨지만 제 진지한 태도를 보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구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시설에 압도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규모의 연구소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김태수 박사를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흰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수 박사는 저를 보자마자 카와사키 미유키 씨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고, 제가 카와사키 박사의 손녀라며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태수 박사가 정말로 제 외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외할아버지가 왜 일본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는지 물었어요. 김태수 박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삼성이 일본을 따라 했다고 배웠을 테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태수 박사는 이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소니는 한때 세계 최고였지만 문제는 그 성공에 안주했다는 것이었어요. 반면 삼성은 미래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변화하려 했다고 합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그 차이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고, 그래서 일본을 떠나 삼성에서 연구를 계속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태수 박사는 한 장의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외할아버지가 남긴 연구 자료였어요. 김태수 박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외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진행하던 연구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소니는 이것을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지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때 삼성이 이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제 외할아버지는 결국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으로 쥐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단순히 더 나은 대우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기술과 미래를 위한 길이었어요. 아버지도 이걸 알고 있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수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지 않았어요. 남은 건 제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김태수 박사와의 대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이 일본을 모방해 성장했다고 믿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일본이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삼성은 빠르게 성장했고, 외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평생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 소니가 영원히 가전업계를 이끌 거라는 확신. 그리고 삼성이 일본을 따라 했다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에 설치된 화려한 디지털 간판들,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신 기기들,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일본을 따라 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일본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일본이 이제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저를 반겼어요. 제가 어디 갔었는지 요즘 이상해 보인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너는 언젠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처럼 과거에 머물 것인가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소니의 안정적인 자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삼성을 선택했어요. 그 용기가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아버지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마주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을 함께 바라봐야 할 때였어요. 손에 쥔 외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외할아버지의 눈빛에서 결단과 용기가 느껴졌어요. 저도 그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를 떠다니는 기내에서조차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틀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부정해온 진실을 제가 직접 확인했다는 것을요.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공항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지만 별다른 감정을 내비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한국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짐을 끌며 잠시 머뭇거렸어요. 제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삼성이 일본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외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일본을 떠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했어요. 아버지는 외할아버지가 일본의 기술자였고 일본의 산업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외할아버지를 배신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배신한 게 아니라 변화를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앞만 보며 운전을 계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과거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직접 그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과거와 미래 저는 이제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